오늘의 경기는 특히 눈에 띄는 전술 실험을 펼친 하루였습니다. 수비 라인 앞에는 메리와 우가르테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배치되었고 사실상 덴벨레와 콜라가 윙백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공격수 두 명이 윙백 자리를 맡은 것이죠. 공격형 미드필더로는 이강인과 비티니가 포진했으며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했습니다. 음바페는 중앙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죠. 이러한 전형은 경기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형에서는 수비 최후방에 103명이 위치하고 그 앞에는 우가르테와 에메리 그리고 이강인과 비티니가 배치되었습니다. 바르콜라와 덴벨레는 측면에서 활동하며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3백을 사용할 때 윙백들이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지만 오늘의 경기에서는 너무나도 공격적인 선수들을 배치했기 때문에 좌우 측면 공간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덴벨레와 바르콜라는 당연히 수비로 내려오지 않았죠. 이 때문에 에메리가 오른쪽 공간으로 내려가면서 수비적인 상황에서는 포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가르테는 중앙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활동했고 바르콜라가 수비로 내려오지 않을 경우 이강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파이브백처럼 보이는 상황도 연출되었죠. 경기에서 보여진 이러한 전형은 상당히 특이하고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릴이 공격을 전개할 때 넓은 측면 패스를 활용하며 이 상황에서 바르콜라와 덴벨레가 수비로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좌우 백의 수비 참여가 부족하자 에메리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에메리는 오른쪽 풀백으로 활약하며 마르키뉴스, 다닐로, 리카란데스와 함께 포백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에메리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메리는 과거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챔피언스 리그 16강으로 이끈 바 있으며 그의 강점은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과 상대의 공간을 침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에메리를 인버티드 풀백처럼 활용한 것은 그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중앙 미드필더로까지 올라오는 장면은 그의 위치가 너무 낮아지며 그의 능력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백 시스템에서 좌우 윙백으로 활약한 바르콜라와 덴벨레는 수비에 참여하는 빈도가 적어 좌우 측면의 공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백라인이 측면의 공간을 많이 비워두게 되며 메리의 중앙에서 측면으로의 이동도 한 템포 늦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 팀은 좌우 측면으로 빠르게 돌파하는 선수들을 활용하여 파리 생제르맹의 측면 방어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에메리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사용하는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하키미가 이날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오른쪽 풀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키 엘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 마르키뉴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활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르콜라와 덴벨레를 좌우 측면에 배치한 결정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는 중앙 지역에서 활약하며 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팀의 전략적 이동과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경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은 팀의 공격적인 전략과 수비적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BT와 함께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최전방 공격수 음바페를 지원했죠. 특히 왼쪽 라인에서 바르콜라와의 연계 플레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르콜라가 측면으로 이동하여 볼을 받을 때 이강인 선수가 그에게 다가가며 팀의 공격 전개에 기여했습니다. 바르콜라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고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동안 이강인은 완벽한 2대1 패스를 선보이며 바르콜라의 스피드를 살려 측면 공간을 파괴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중앙 지역에서 볼을 다루다가 측면으로 이동하여 볼을 받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이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릴의 미드필더들이 그를 따라 이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바르콜라에게 공간이 열렸습니다. 이강인이 바르콜라에게 볼을 넘겨주면서 바르콜라는 이강인이 만들어낸 공간에서 볼을 컨트롤하며 공격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이강인은 중앙 지역에서 수비수들을 끌어내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가 한 명의 수비수를 끌고 나온 후 음바페가 그 빈 공간으로 내려와 볼을 받는 장면은 팀의 공격 전략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움직임은 팀의 공격에 다양성을 부여하며 상대 방어진을 교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중앙 지역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며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했습니다.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옮길 때 그는 팀의 공격 전개에 필수적인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통해 볼을 운반하는 데 능숙함을 보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으로 음바페와 덴벨레가 활발하게 전진하기 시작했죠. 특히 덴벨레로의 결정적인 패스는 이강인의 뛰어난 전략적 사고와 패스 능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덴벨레가 마무리에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의 패스는 그가 중앙 지역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득점 상황에서도 이강인은 공격 라인 바로 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수비에 의해 걷어내진 볼이 그의 발 앞으로 떨어졌고 이강인은 상황을 재빨리 파악해 효과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볼을 소유하면서 릴의 수비수들을 자신 쪽으로 유인하는 능력을 발휘했죠. 이 때문에 수비가 이강인에게 집중되었고 측면에 위치한 바르콜락에게 패스를 보내며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바르콜라가 볼을 잡은 상황에서 리카데스가 오버래핑을 하여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이강인이 중앙 지역에서 수비수들을 유인하면서 측면 지역에 공간이 생기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중앙 지역에서 더욱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으며 특히 스루패스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콜라가 수비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강인이 왼쪽 수비를 맡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강인은 수비력이 뛰어난 선수이지만 측면 공간에서 풀백처럼 수비하는 것은 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은 수비에 많이 참여하며 팀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수비에 참여하면서 릴의 공격수들에게 일부 돌파를 허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문 수비수가 아닌 이강인의 포지션 변화는 이러한 상황을 야기했죠. 파리 생제르맹의 좌우 측면 수비는 이강인과 바르콜락이 왼쪽에서 에메리와 덴벨레가 오른쪽에서 수비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음바페의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도르트문트전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2위를 기록한 것에 대한 불만이 그의 표정에서 드러났죠.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바페의 표정은 경기 전반에 걸쳐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 팀의 경기력과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막판의 흐름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은 1-0으로 앞서가고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상대방의 공격을 허용하면 동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수 상황에서 선수들은 경기 막판까지 열심히 뛰어야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의욕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마지막 10분 동안에는 릴이 계속해서 공격을 주도했고 파리 생제르맹은 역습으로 나서지도 릴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비진이 박스 주변에 모여 있기만 하고 릴이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